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에 앞서 격전지인 한강벨트, 또 서울 서대문구를 찾아 출근길 유세를 지원했는데요. 정치권 주요 뉴스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도 평가해 보겠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산화한 용사들을 기리는 제14주기 천안함 사륙용사 추모식이 오늘 오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 주말 KBS 다큐멘터리 부활 천안함 다시 서해로를 제작한 KBS 강나루 기자와 함께 천안함 부활의 의미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합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오늘은 원조 청년 정치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죠.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총선이 오늘로 딱 보름 남았습니다. 경합 지역도 많고 이슈마다 여론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전망이 쉽진 않지만 판세 예상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82곳 이상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주부터 반등하지 않겠냐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확실한 우세 지역은 110곳이고 국민의힘의 전망은 과한 엄살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적인 수치 조정이다 하는데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손수조 대표님. 네, 선거 앞두고 항상 이런 판세 분석하면은 네. 막 서로들 몸살이에요. 몸살이에요? 우리 많이 힘들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힘들어요. 실제로 힘듭니까? 예, 국민의힘 실제로 힘들고 반항 민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이제 그 판세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82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21대 총선 당시에 보면은 이제 야당이었던 미통당이 84석, 그리고 민주당이 163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어요. 네네. 여당이 됐는데도 그 효과는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네. 예. 이게 지금 왜 그러냐 보면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 체제 오면서 굉장히 초반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지지율 막 올라가면서 그랬는데 그때의 프레임이 이제 이런 거였죠. 범죄자 프레임. 네. 예,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우리는 약간 이제 검사대 범죄자 이 프레임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상 중간에 특검 이슈 뜰 때 그 칼날을 본인에게는 대질 못했다라는 거. 네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좀 실망을 했죠. 그러면서 그 효과가 반감이 됐고 그 프레임이 먹히질 않았어요. 네네. 예. 그러면서 런종섭 사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원했던 이 윤 정권 심판론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프레임이.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프레임은 약간 엇박자가 나오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효과들이 많이 안 나왔다. 네. 그리고 이 민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우리가 놓치면서 어떤 여당의 그런 네네. 프레임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여당 프리미엄도 지금 실종돼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 엄살이 아니라요. 예, 엄살이 정말. 아니다. 네. 자, 하헌기 부대변인, 지금 확실한 우세 지역은 110곳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대 선거를 예. 볼 때 한 2주 전 여론조사가 보통 그대로 가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름 남았으니까 한 2주 조금 더 남은 건데, 하루 더 남은 건데, 네네네. 그래서 조금 야권이 유리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야권이 유리한 형태로 갔는데 그 야권이 이 더불어민주당 단일 이 정당으로 유리해진 거라기보다는 네네. 보면 조국혁신당의 부상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유권자들이 표출을 하면서 네. 동시에 정권 심판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른 정당들까지도 좀 공정하게 평가를 하면 네. 개혁신당 이런 데들은 지금 약간 좀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한 2번 정도까지는 의회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되고요. 네. 조국혁신당까지 합하면 결국 좀 범민주 계열이 이번에도 조금 국회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엄살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엄살 부려야 되는 시점인데 예.
엄살을 잘 안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의석수 예상을 저렇게 하면 예. 사실 지난번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납작 엎드리잖아요. 네네. 국민 여러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막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저자세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별로 그런 모습은 또 보이지 않는 보이지 것 같아서 않고, 예. 전략이 약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수 대표님 지금 그러면 뭐 한 2주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향후에 가장 큰 선거 변수는 뭘까? 뭐 막말, 뭐 과거 발언, 뭐 무슨 투기 의혹 여러 가지 있는데 뭘 꼽으시겠어요? 그야말로 2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예. 여러 가지가 정말 뭐 폭탄 투하듯이 나옵니다. 뭐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도 그럴 것이고요. 네네. 뭐 막말이라든지 뭐 투기 의혹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돌이켜 보면은 그 2004년 총선 때 그 막말 같은 경우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그때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된다 뭐 네. 이런 발언 해가지고 휘청거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2주 앞둔 이런 시기에는 정말 말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각 진영의 선대위원장들이 아마 말조심은 정말 엄청 시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막말 논란들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네. 또 투기 의혹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국민 정서에 굉장히 반하는 것들이 이런 투기 의혹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이영선 후보 갭 투기 의혹으로 지금 후보 사퇴했지 않습니까? 세종갑인가요? 네. 네네. 그런 곳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후보들도 갭 투기로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천안갑 문진석 후보, 뭐 청주 상당 이강희 후보, 용인갑 이상식 후보,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김경률 위원이 콕콕 집으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 신고가 잘못됐는데 이거는 뭐 투기이냐 아니냐 이재명 대표 답하라 뭐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2주 앞둔 지금 굉장히 상대 당에 대한 상대 진영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각 그 이제 집안 단속, 입 단속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겠죠. 예, 그럴 예.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저는 사실 변수가 별로 없어 보여요. 별로 없다. 왜냐면은 거의 굳어질 것이다. 막말 이런 거는 이 방송 전에도 잠깐 제가 그냥 잡담하다 말씀드렸는데 예, 예. 국민들 사이에 역치가 너무 올라갔어요. 어제 보니까 그래도 좀 온건한 정치인이라고 평가받는 천하람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원장 됐잖아요. 선대위원장 하는 모두 발언에서 말이 엄청 세더라고요. 조폭 정권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 대통령한테. 그것도 사실 무례한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 근데 지금 워낙 모든 정치권에서 이 얘기들이 너무 세니까 잘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예, 예, 예. 그래서 막말 이런 것들도 보면은 특정 정당에 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 3년 길다, 뭐 내려와야 된다부터 네. 해서 그래서 실제로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막말이나 이런 변수가 있으면 자를 겁니다. 네. 각 당에서. 그래서 걸러낸다. 그런 건 네, 변수가 아닐 것 같고 예.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경이라는 걸 만약 한다면 그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총선 끝나자마자 특검 받겠습니다라고 예. 한다든가 지금 심판이론이 너무 강한 상태인데 그걸 죽일 수 있는 방법 이종섭 뭐 대사를 자른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뭐 예. 사퇴를 뭐 한다든가. 네, 예. 일어날 리 없는 예. 일 예. 같지만 예. 그런 게 있으면 변수가 좀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워낙 다른 정당들이 그 소위 독인 개긴이라서요. 예. 변수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 30분 정도 머물러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던데요.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특히 손수조 대표님은 박근혜 퀴즈라고도 과거에 불리셨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이 어떤 의미 부여를 하시겠어요? 사실 선거 앞두고 그 예.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뭐 해야 되는 일로 보여지고요. 네네.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예방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네, 아마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뵈러 가신다고 하고요. 그런다더라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그런 관계가 관계가, 또 네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풀면서 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약간 집토끼 달래기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그런 예방이 아닐까 싶고요.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저도 10여 년 전에 선거 출마했을 때 많이 뵀었지만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굳건한 또 지지 세력을 또 여전히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서 또 메시지 이거 나왔잖아요. 혼란스러울 때 단합해야 된다. 네. 이 단합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하은기 부대님께서도 오늘 만남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도 뭐 선수조 대표님이랑 거의 대동소이한 대동소이하신. 의견인데 지금 예.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 조금 결집이 이완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토끼. 예, 도태우 후보 공천 문제라든가 장해찬 후보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위 강성 지지층 혹은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있는 상태고 네네. 그래서 좀 이완돼 있는 결집 상태를 좀 다시 다지기 위한 행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오늘 자리에 배석한 유영하 변호사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당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손 대표님 어떤 당부였을까요? 특별한 당부가 있었답니까? 네네. 뭘까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가 저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네. 말씀을 이렇게 사적으로 있을 때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때도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선거 그 지역을 한 4번 5번 오셨었어요. 네네. 오셨는데도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세요. 이거였거든요. 네네. 약간 원론적이지만 굉장히 필요한 뭐 그런 당부 아니셨을까요? 네, 한번 좀 짐작해봤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총선 한 보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역시 힘을 쏟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은 부울경 지역을 돌면서 낙동강 벨트 표심을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손수 대표님께서는 과거에 또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셔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당시 맞붙기도 하셨었는데 현재 그 낙동강 벨트 민심 또 판세 어떻게 읽고 계세요? 낙동강 벨트다 그러면 예. 이제 PK가 원래 국민의힘 무쇠 지역이긴 한데 낙동강 벨트는 비교적 야세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네.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 10% 이상 이제 승리한 곳이 7곳 있어요. 7곳. 부산의 경우에 보면 예. 해운대, 부산 진사, 금정, 소동구, 수영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7곳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낙동강 벨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은 낙동강 쪽에서 핵심 인물로 보여지는 장제원 의원이 계시지 장제원 않습니까? 의원. 제가 또 사상 출신이기도 예. 하고요. 근데 사상이 지금 경합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사상의 후보로 나오신 지금 김대식 후보와 배재정 후보, 민주당의 배재정 후보가 굉장히 지금 경합을 보이고 벌이고 있고 있군요. 네. 그 주변도 뭐 북구 갑이나 북구 을도 마찬가지고요. 경남 양산까지 경남 양산에 또 김두관, 김태호의 어떤 또 경합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몇 군데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다. 부산 사투리로 뒤집어진다 막 이런 지금 막 고마 뒤집어진다 이런 예.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곳이 낙동강 벨트입니다. 지금. 네. 이 경합 지역 여러 곳 말씀하셨는데 하은기 부대님도 비슷한 낙동강 벨트 지금 판세 파악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나쁘거나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때도 이 낙동강 벨트나 PK 의원들 발로 사고가 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막말을 했다거나 예. 되게 센 얘기를 해가지고 질타받거나 이런 건 떠올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 뭐 전재수 의원이나 최희원 의원이나 김두관 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 사람들은 험지에 있기 때문에 되게 합리적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네. 지역구를 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정 운영하는 대통령이 약간 그 부정 평가가 이렇게 높아지고 야권의 어떤 흐름이 오고 있고 예. 이러면은 PK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우세 여론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이분들이 방심을 안 해요. 예. 이분들은 늘 어려운 곳에 있고 뭐 세 번씩 낙선하고 다시 되고 이랬던 분들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PK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 평가하고 중입니다. 계시군요. 국민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얘기 잠깐 해볼게요.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비례대표 후보가 맡았는데 오늘은 그 천안함 피격 14주기 맞아서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인요한 위원장은 백령도로 가고 이러면은 총선 앞두고 본격적인 투톱 체제인가 싶은데 손수 대표님 인요한 위원장의 향후 역할론 뭐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역할을 맡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 보면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같은 그런 빅스피커들이 사실 본인의 선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중앙에서의 어떤 스피커 역할, 큰 빅스피커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인용환 위원장이 그 빈자리를 좀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오늘도 분들은 본인 지역구 가서 네. 활동하시고. 예. 오늘도 보면은 이제 백령도에 가셔가지고 메시지도 내고 하셨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인지도인 측면 그리고 또 우리가 호남을 또 안고 있는 그런 또 이미지였던 그런 것도 계시기 때문에 인용환의 빅스피커 역할을 좀 기대해 보고요. 네. 당은 그렇게 아마 인용환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용환 위원장께서 처음 혁신위원장 하실 때 예. 내걸었던 그 혁신안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청년 공천 절반을 주신다 그랬었고, 그거는 어려웠죠. 네 현역 네. 물갈이 뭐 몇십 프로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안 지켜져서 안타깝거든요. 네네. 그런 것까지 지켜졌더라면 지금의 인용환의 스피커가 빅빅 아주 더블 빅이 아니었을까 네.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 네. 또 인연현장이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요. 왜 이번 선거가 중요하냐면 2조, 그래서 이재명 조국 두 분을 말씀하신 거겠죠. 2조의 심판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 거품은 좀 빠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인용환 위원장의 예측 근거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가 하은기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제가 이 국민의 방송 KBS에 나와서 네네. 저희 당의 평가라든가 뭐 현안에 대한 분석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최대한 공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저희 당에 대한 비판 부분까지도. 왜냐면 제가 출마도 안 하고 뭐 당직도 안 맡고 있고 그래서 정치자들께 정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뭐 자당의 쓴소리도 많이 하시죠. 이게 이 무슨 얘기냐면 인용환 위원장 전 위원장께서 혁신위원장 할 때는 나 출마 안 해요. 뭐 나는 뭐 아무 사심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합리적인 얘기도 막 해요. 유승민 의원도 만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비례 순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족쇄가 딱 채워지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문제는 이 이재명 대표, 조국 뭐 대표 심판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은. 예. 근데 그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가고 있는 것은 뭐 조국 대표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사법 문제라든가 이런 걸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알지만 양당하는 것 때문에 그냥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와서 조국 대표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알고 이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탈하진 않는데 그 외에 이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얘기라든가 국정 기조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공천받았으니까. 족쇄가 딱 채워져 있다. 네. 예.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대문 갑 지역을 찾아서 출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총선 선거 지원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2차례 불출석했지만 오늘은 정상 출석했고요. 재판 출석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손수 대표님 어떤 의견이세요? 뭐 이것도 아까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 말씀하셨듯이 너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별로 잘안 안 들어와요? 느껴져요. 네. 안 들어오고. 예. 근데 사실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 앞에 선출직으로 나선다는 거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게 지금 뭐 공공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말씀 이재명 대표 하셨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지금 지장이 없다. 네네. 문제가 없다. 근데 이 얘기를 또 이제 그 상대 국민의힘의 원희룡 이제 후보께서 받아서 한국에도 이재명 대표 없어도 문제 없다. 지장 없다. 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그런 하시기도 말씀하셨군요. 했어요. 네네. 네. 지금 보면 12일 재판에 지각하시고 19일 날 아예 허가 없이 불출석하시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아예 불출석하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하자 오늘 이제 출석을 하셨는데요. 예. 아니 뭐 이제 피고인의 입장인 거잖아요. 본인이 판사가 아닌데 뭐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일이죠. 재판부에서 얘기하기를 이 뭐 당신의 피고인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네. 이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그냥 팩트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근 어떤 발언들 여기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좀 높이고 있어요.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 성명을 냈고요.
왜 중국에 직접거리냐 그냥 시에시에 하면 된다라고 이 대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사대주의 본색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강원 서도 뭐 전락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한 논란도 국민의힘이 괜히 꼬투리 잡는 건가 아니면 좀 일리 있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가요? 괜히 꼬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예. 그 강원서도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유감 표명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국 얘기 같은 경우에는 실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양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왜 이거를 한국이 개입하냐, 네. 혹은 한국이 왜 거기에 논평을 내냐, 뭐 이런 식인 얘기인 건데 한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예, 예. 선진국 좀 됐을 때에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면 외교에 관한 그 식견과 해안에 대해서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죠. 게다가 사실 뒤집어 봤을 때 뭐 총선 한일전이다 이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일본에 대해서 뭐 왜 이렇게 직접거리냐 아리가또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고 뭐 이걸 가지고 굴종적 사대주의 본색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계속 이어가도 그게 총선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그리고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충북 청주에서 진행됐습니다. 첨단 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이라는 주제였고요. 24번째 민생토론회였습니다. 바이오 산업 200조 시대를 열겠다. 또 정부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첨단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유성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평가 간략하게 손수 대표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을 챙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고요. 네. 예, 뭐 이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뭐 선거 개입이 있지 않느냐, 관건 선거이지 않느냐라고 공세를 피고 있지만요. 네. 저는 궁색한 액션이라고 보여져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사실 21대 선거 때 문재인 정부가 선거 앞두고 코로나 핑계로 돈을 얼마나 뿌렸습니까?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총선 보름 전 딱 지금 정도의 시기죠. 네. 보름 전에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뿌렸었어요.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요. 네네. 그리고 총선 이틀 전에 뭐 아동 돌봄 쿠폰이라 그래가지고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이 쿠폰을 40만 원치를 막 뿌렸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선거 개입인 것이에요. 네. 이것을 두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던 그 당이 지금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관건 선거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궁색한 액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네. 제가 다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하원기 부대변인 지금 사실상의 사전선거 운동이다. 또 불법 관건 선거 운동이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 비판.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이 포인트가 사전선거 운동이나 불법 관건 선거 운동이라기보다는 네네. 과연 이게 그래서 이 먹힐 것인가 여기가 더 오히려 포인트예요. 그거 네네. 제가 민생토론에 유튜브로 중계해 준 거 보니까 뭐 몇 명 보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데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말로는 R&D 예산 이거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청년들 뭐 지원 정책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3월 26일이잖아요. 네네. 딱 3개월 전인 12월 한 26일 12월 달쯤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예산 1년 예산에서 보면은 R&D 예산 자르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이 실제로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 제도에 관한 예산도 잘라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예. 그래서 사실 2024년 예산에는 그게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네네.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예. 본인들이 했거든요. 본인들이 기재부에서 자르고 본인들이 기획해서 그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말로는 3개월 뒤에 이제 R&D 챙기겠다 이러면은 그걸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관건선거, 불법선거 운동을 문제 삼지만 그 발언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저게 사실 총선에서 크게 유리하게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거다. 네. 거짓말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께 최근에 13조 원 들여서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한 가구당 뭐 100만 원씩 뭐 이렇게 지급하자라는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얘기 처음 듣자마자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한켠에서는 대파 물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한켠에서는 1인당 25만 원씩 풀자고 하면 근데 돈을 풀어서 현금 유동성이 물론 지역화폐로 풀자고 하는 겁니다만
이 현금이 시장에 많이 융통되면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고조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물가는 더 급등하잖아요. 네. 충돌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실제로 영업 정지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 지원을 하는 것과 네. 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돈을 풀자는 것은 또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보편복지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게 국민들께 가 닿겠는가라는 게 하나였고 네. 25만 원 줘봤자 저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 4인 가구가 그냥 2번 마트에서 장 보면 끝나는 돈이거든요. 그걸로 지금 충분히 경제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런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고 네네. 이 총선 전에 이 그냥 현금성 지원을 무조건 하자는 게 너무 관성적으로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손 대표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예, 맞습니다. 돈 풀어서 인플레 잡자는 거는 멍청한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고요. 1인당 25만 원이라면 약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예. 이를 위해서는 좀 국채도 발행해야 될 판인데 본인 돈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발상이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돌발 구간 중심으로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진주 2터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증평 부근에서는 지금도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창 휴게소 이전부터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김포 사이로 정체 고요. 더 가서 노후지분기점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노후지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10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로는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신정규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성산대교 남단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 격전지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관악갑의 민주당 박민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참고로 관악갑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 인터뷰는 모레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민규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갑 박민규 후보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고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 입문도 하셨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비서관, 또 서울시청, 경기도청에서 근무하셨고 오랫동안 또 민주당에서 부대변인 또 정책위 부의장으로도 활동해 오셨더군요. 먼저 짧게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젊고 검증된 국회의원 후보 박민규. 우리 관악은 네. 서울 서남권에서도 낙후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교통혁신,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네네. 고 김근태 의원님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돌아보니 스스로가 김근태의 정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 궁금하네요. 말씀처럼 김근태 의원님 덕분에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의원님 수행비서로 정치를 시작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당대표실 보좌관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다양한 경험과 배움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김근태 의원은 네. 원칙을 지킨 민주주의자로 통합의 정치를 추구했던 정치인이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정치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통합의 정치라는 철학 영향을 받으셨다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서울 관악갑의 경선 참 치열했더라고요. 특히나 삼선의 현역 의원 유기홍 의원을 꺾으면서 또 파란을 일으키셨는데 지난 경선에서는 석패하셨다가 이번에는 경선 통과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네. 통과한 비결은 뭐였다고 자평하세요? 무엇보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관악 구민의 민심이
큰 흐름을 만들어서 박민규가 선택됐다고 봅니다. 네네. 유권자들과 당원들께 젊음과 경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알리고자 노력해왔고요. 네. 4년 전에 당내 경선의 패배도 도리어 저를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악경제사연구소장, 낙성벤처 창업센터장, 예. 서울대 BK 조교수 등 관악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계속해왔고요. 네네. 특히 지난 대선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본부 선임팀장으로 대선 공약 개발에도 참여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루 또 살폈고 또 젊은 패기 이런 것들을 네. 지역 또 당원분들이 많이 좀 생각하신 것 같다는 평가셨고요. 관악갑은 또 민주당의 또 전통적인 텃밭으로 분류된 지역이기도 하더라고요. 서울의 네. 또 대표적인 청년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네. 지역의 민심 요새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씀 많이 들으세요? 무엇보다도 서부선의 조기 착공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악 거리에서 제가 만난 민심은 네네. 물가 폭등, 민생 파괴, 각종 실정 등 윤석열 정권의 심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것은 최근 여론조사 발표에서 알듯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고 새로운 후보인 박민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청년 얘기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워낙에 관악갑 지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밀집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이 청년들은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 참 염증을 느낀다. 뭐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또 현장에서 만나보신 청년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비슷한 이야기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관악의 청년들 만나보면요. 예. 월세 부담을 좀 완화해달라. 또 구직 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청년들이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옛날에도 20대 투표율은 낮았는데 2016 이후부터는 20대 투표율이 조금씩 향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4050 세대나 노년층들의 정치 성향은 좀 고정적인 거에 비해서 청년들은 스윙보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이러한 역동적인 정치 성향이 우리나라 정치의 정체를 막아내고 정책과 비전 경쟁을 촉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게 월세 지원, 뭐 구직 활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청년들의 요구에 현장에서 또 어떻게 답변을 해주고 계세요? 그 부분은 이제 관악구청 정책, 서울시청 정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좀 더 이게 단발성 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더 개발할 것에 대한 의견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어떤 정책인지 잘 모르는 청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를 해주고 계시군요.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인수위 특별 고문이었던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유종필 후보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재성 구청장이시지만 예. 지금은 파란 옷이 아닌 붉은 옷으로 갈아입은 후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 유종필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착각하시는 유권자도 만나 뵀거든요. 관악 구민들께는 관악 발전, 정치 개혁,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선택은 박민규이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유종필 후보는 지난 2021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탈당해서 윤석열 대통령 특보로도 활동을 하셨던데 뭐 후보님도 그렇고 유 후보님도 그렇고 모두 다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시고요. 그러면 유 후보님에 비해서 본인이 지닌 강점은 어떤 것이다라고 평가하세요? 네. 사법은 과거를 다루고요. 예. 행정은 현재를 보살피고 정치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미래를 맡길 젊고 유능한 경제 전문가인 저 박민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사회자님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시와 구청에서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했고요. 예.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이후에 국가 운영의 핵심인 재정학을 연구한 행정학 박사로 실력과 비전을 갖춘 국현 후보라고 홍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가장 시급한 그럼 관악갑 지역의 현안은 뭘지 또 관련된 공약은 뭐가 있을지 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부선 조기 착공이 중요합니다. 예. 또한 봉천천 생태환경 복원 등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해서 관악의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네네. 또한 관악은 청년층 비율이 최고인데요. 이와 동시에 40대와 어린이 청소년 비율은 낮은 불균형이 있거든요. 네. 이를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주요한 공약으로는 교통 부분에선 서부선 조기 착공과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하는 부분, 그리고
GTX-D 신림역을 추진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일자리 부분에서는 관악 S밸리를 활성화해서 창업과 혁신 기업을 유치해서 판교나 테일라밸리 못지않은 혁신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 결과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봉천천이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한 대학병원급 종합병원도 유치해서 의료 수요 충족은 물론 좋은 일자리와 혁신 성장의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그 오전에 국회 좀 들르셨던데요. 안양 동안갑의 민병덕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보니까 내용이 서울대 안양 직통선 공동 추진 정책 협약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어제 있었고요. 예, 어제군요. 서부선은 네. 서울대 정문까지 연결하는 것을 추진해서 네네.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철도 기본계획에 서부선과 경기 남부가 연장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예.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관악이 수도권 교통 요충지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박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말씀들 또 공약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데 신인 정치인으로서 또 세대 교체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가의 정치와 또 경제 혁신을 위한 공약도 발표하셨던데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정치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예.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네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권을 누리면서 책임을 제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네네. 또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과거에 머문 것들이 많습니다. 예. 선진국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의 정비가 필요한데요. 네. 특히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맞게 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를 보여주는 세대 교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총선 판세도 잠깐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표심을 또 공략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우군이지만 민주당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 그러니까 151석을 확보해야 한다. 얻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네네. 그 배경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이 못해서 얻는 지지율은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네. 윤석열 정권 심판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민주당이 실력 있는 대한정당임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몇 석 정도 예상하세요? 저야 최대한 총선 전망가 대표님과 비슷한 총석 의석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51석 이상은 희망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셨고 현재 또 관악 경제사회연구소장도 맡고 계신 만큼 이 서민들의 체감 물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결국 경제 그중에서도 민생경제 이게 이번 총선에 어떤 표심을 가를 수 있는 키워드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네. 속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네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마추어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예. 재판단이 875원으로 아시는 대통령이 어떻게 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경제 문제로 총선 표심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평가하자면 좀 윤석열 나이로 평가되는 한 살 젊게해진 것뿐이라는 평가도 많거든요. 예. 특히 재정 분야 전문가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는 오르고 무역 적자가 높아지며 저성장이 구축됐고요. 세수 펑크로 인해서 민생 예산이 삭감됐는 총체적 난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는 좋은 후보가 많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밀어주시면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대파값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뭐 대통령실이 또 어떤 반박을 내놨어요. 그 야권의 어떤 여러 지적에 대해서 이 농축산물 가격이 외부 요인에 따른 변동이 크고 또 지난 정부에서 뭐 대파랄지 뭐 계란이랄지 이렇게 최고 가격을 기록했는데 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하신 대파 가격 875원도 그 대형 마트에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순차적으로 현장에서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의견 주신다면요? 그거는 일부 그 매장에서만 한의를 받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그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예. 일시방편적인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관련해서요. 진보당과 연대하는 데 좀 비판적인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이 민주비례정당 대신에 조국혁신당을 택했다.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조국 대표의 발언처럼 민주당이 보여주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기대하는 민심이 조국혁신당의 지지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 대표님의 거주지가 봉천동 저희 관악갑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경선 승리 후에 축하 메시지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현역 의원 42%를 교체하는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네네. 힘있게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구는 물론 비례까지 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천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그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승리한 이후에 민주당 정신을 되살리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혔었는데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이 또 불거졌을 때는요. 노무현 정신이 훼손됐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이런 논란들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이 표심도 이탈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을 탈당해서 출마하신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거든요. 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공은 계승하고 네네. 부족함을 채우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요.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어떤 대화에 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에 또 병원을 찾아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좀 대화도 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요. 뭐 지금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입장은 계속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어떤 대화를 지속적으로 좀 추진한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의료 관련된 현재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고 네네. 불편이 나오고 있거든요. 책임 있는 자세로서 의료계와 대화하는 부분은 평가합니다. 조속하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독단적이고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네네. 대통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각종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요, 국민 대다수가 지금 의대 증원 문제는 찬성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너무나 증언에만 목적을 하지 준비도 부족했고 네네. 의료계와의 타협을 이끌어내야 될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그 책임의 최고 지휘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가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좀 출석을 하시면서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는다. 근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대표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예. 저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수행할 때 네. 검찰의 과도한 기소권 남용으로 많은 방해를 받아왔거든요. 네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어서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는 국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선 전까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관련 재판 또 다른 재판에서 한 2재판 정도 출석을 또 앞두고 계신데 이런 출석 관련된 내용들이 총선 어떤 판세에 영향을 줄지 또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것들 때문에 이미 저희 지지율에 다 반영됐다 보기 때문에 네네. 향후 재판 과정들은 저희가 떳떳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한두 가지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어떤 발언들 관해서 굉장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들으셨겠지만은 뭐 셰셰 관련된 말이랄지 아니면 강원 서도랄지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국민들께 소통하다 보면 네. 간혹 오해되는 발언을 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맥락을 좀 봐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네. 그러한 어떤 그 말의 실수로 인한 지지율의 악영향보다는 국민들께서 매우 현명하시기 때문에 네. 현재 총선을 어떤 선거로 규정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평가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에 관련된 내용보다도 네. 전반적인 국민들 현명한 선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잠시 지지율에 악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 현명한 선택으로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이끌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조국혁신당이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을 밝혔더라고요. 총선 비용 마련 위해서요. 파란 불꽃 펀드라는 모금에 나섰는데 한 50여 분 만에 뭐 200억 원이 모금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어떤 약진 이런 여파 영향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총선이 2주 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이러한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민심의 흐름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되신다면 이제 초선 의원이 되십니다.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국회에서 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그 포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관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정치 개혁에도 힘을 쓸 예정인데요. 네네. 저는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후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 정치인 박민규의 꿈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개혁에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또 후보님은 어디로 향하시나요? 저는 이제 저녁에 각종 모임들이 있으니까요. 조금씩 짧은 시간이지만 눈을 마주치며 관악구 유권자들에게 인사와 지지를 호소드리러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민규 서울 관악갑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학님께서 농산물 가격은 기후의 영향이 큽니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2부 이어갈까 합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네네. 자, 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라는 노래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 천안함 피격 사건 14주기를 맞아서 부활한 천안함을 취재하고 온 KBS 강나루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요. 또 중국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난 손준호 선수의 귀국 얘기도 파파뉴 코너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태국과 월드컵 예선전 또 2차 예선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격돌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한국이 세계 52위를 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의미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길었던 겨울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컷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서야 둘러보니 어느새 봄이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 나 눈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보다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손에 닿지도 않을 말로 나 꿈틀거리게 하지 마라. 맘먹고 밖에 나가도 막상 뭐 별거 있나?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오 사랑 노래들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 나 눈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오봄 사랑 벚꽃 남들보다 더 말고 실한 사랑 노래 가사를 불러봐. 수많은 연인들 가운데 왜 나는 혼자만 똑같은 거리와 어제와 같은 옷차림. 난 제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만 같지. 누군가와 봄길을 거닐고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머물고 싶은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어. 떨어지는 벚꽃잎도 엔딩이 아닌 봄이 시작이듯. 사실은 요즘 옛날 생각이 나 걷기만 해도 그리워지니까 다시 느낄 수 있나 궁금해지지만 Then you know what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 나 눈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오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혜인이는 어릴 적 왼쪽 무릎이 밖으로 돌아가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밤엔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12살이 된 지금까지도 기저귀를 차고 자는 혜인이. 성장 속도만큼 양쪽 다리의 길이도 10cm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검사 결과 하지 기능 장치를 사용해야 성장의 제약이 덜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현병과 망상증을 앓고 있는 엄마는 혜인이의 치료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오늘도 의료용 깔창에 의지해 걸음을 떼어보지만 금세 저려오는 다리에 혜인이의 마음은 또 한 번 작아집니다. 혜인이가 저 넓은 세상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대부분 물러났습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내륙은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엔 서울과 광주, 부산 5도, 대전 4도, 강릉 2도 등 쌀쌀할 텐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제주가 17도, 대구 18도, 대전, 전주 1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목요일엔 전국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새벽 수도권과 강원,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부터 낮 사이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겠고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권 동부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 최대 40mm로 가장 많은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집중될 수 있고요. 남부지방 5에서 20, 중부는 5mm 미만이 오겠습니다. 한편 동해상과 제주도 해상, 남해 동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중 제주도 해상과 먼바다를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도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도, 습도는 58%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도 사직 강요 등에 대한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을 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수십만 원대 소액 대출을 유도한 뒤 초고금리 이자만 받고 잠적하는 급전 대출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미국의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사측과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3월 26일 오늘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14주기인데요. 서해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대한민국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46명의 용사가 산화하고 천안함 수색 과정에서 한주호 준위도 순직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의 헌신 절대 잊어선 안 될 텐데요. 특히 올해는 이 천안함이 최신의 함정으로 부활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KBS 다큐멘터리 부활 천안함 다시 서해로를 제작한 KBS 강나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저희 뉴스레터 K에서도 제2연평해전의 영웅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네. 우선 오늘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서 2010년 3월 26일에 있었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또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앵커님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네. 천안함 사건의 정식 명칭은 예. 이제 천안함 피격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사고 대신에 이제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네. 일단 이 천안함이 이제 초계함이라는
함정입니다. 초계는 이제 적의 습격을 대비해서 경계하는 임무를 띈 함정이라는 뜻인데 네네. 이게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안함이 출항한 게 이제 오늘 이제 주기일인 3월 26일 열흘 전에, 그러니까 3월 16일 날 평택항을 떠났어요. 네.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나서 3월 26일 날 이제 백령도 인근 해상에 인근 해상에 이제 도달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정상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21시 22분. 그러니까 저녁 9시 22분이죠. 네. 이게 공식 시간입니다. 이때 이제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함수 한미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몰을 해서 당시에 승조원 104명이 네. 탔었는데 그중에 이제 46명이 전사를 했고 58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46명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천안함 사륙용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뭐 당시에 이렇게 그 피격돼서 어떻게 보면 두동강이 난 이 천안함은 평택에 가 보시면 그 안보관에 그렇게 그대로 네, 있는데 네. 보시면 상당히 당일의 어떤 사건 여파 또 충격이 많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지만 또 그날의 아픔을 쉽게 어루만질 수는 없기 때문에 취재하시기도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이제 앵커님도 이제 취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취재가 사실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이제 괜히 아픈 상처를 좀 헤집는 것 같다는 네. 죄송스러운 마음이 엄청 크고 예. 하지만 이제 이 기획 취재에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두 분이 인터뷰를 응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그 두 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한 분은 일단 이제 그 천안함 사륙 용사 중에 전자부사관, 예. 전자부사관이었던 고 문규석 원사의 모친이십니다. 그래서 유이자 여사님 한 분 인터뷰를 했고 또 한 분은 이제 조리병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고 이상희 하사. 이제 이상희 병장이었지만 저희가 이제 추서 계급을 올리기 때문에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인 이성우 유족 회장님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지금 말씀하신 유이자 여사님의 사례를 저는 특히 방송에서 좀 눈여겨봤는데 이분께서 그 천안함이 속한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여사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이름이 석정이에요. 석정. 네, 그래서 이제 고 문규석 원사가 이제 아드님인데 문규석의 석 그리고 따님의 이름에 있는 정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석정인데 예. 이 이제 사연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제 그 전산 문 원사님이 백령도로 출항할 때. 예.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여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부대 앞에서 우리 장병들한테 좀 이렇게 엄마 요리 잘하니까 식사 같은 거 좀 할 수 있게 식당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모친이신 여사님이 내가 무슨 식당이야 원래 식당 일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뭐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 백령도 갔다 오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러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모두 알다시피 이제 백령도에서 이제 문원사님이 돌아오시지 못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아들이랑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가게 자리 보러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연결식을 치르고 나서 원래 부산 사시는 분인데 그냥 짐을 싸서 평택으로 그냥 무작정 올라오셨다고 해요. 이제 그 아드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는 이제 식당 일 뭐 밤 12시에 마치고 그러면 그냥 밤에 소주 한잔 하고 아들 보고 싶으니까 진짜 그 부대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제 걸어가서 소주 마시고 가서 이제 좀 그 부대 한번 보고 좀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 초소에 있는 이제 당직선은 그 병사들한테 뭐 야식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다 뭐 본인 아들 같고 자식 같고 그런 마음이셨을 테고 또 식당에 찾아오시는 군인들 보면은 여사님께서 마음이 남다르시겠어요. 맞습니다. 그 문규석 원사가 또 계란 후라이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 오면은 이제 서비스로 이제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이제 얹어서 주시고. 근데 이제 저는 요 사연을 아니까 이제 그걸 지켜볼 때 좀 마음이 많이 이게 좀 아프더라고요. 예. 그 다른 또 유가족분의 사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 이상희 하사입니다. 당시에 조리병이었고 제대를 한 달 정도 남겨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역하면은 이제 요리 공부를 하려고 일본으로 유학 갈 계획까지 다 세워놨다고 하는데 이제 비극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 이제 이성우 씨 유족 회장을 맡고 계신데 피격 당시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분과 원래 여행을 가려고 남해 쪽으로 운전하고 가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아빠, 형이 탄 배가 천안함이 맞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천안함이 맞아. 근데 왜? 이렇게 했더니 천안함이 침몰하고 있대. 예. 이렇게 해서 머릿속이 이제 하얘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그 길로 회차를 해가지고 평택으로 올라오셨다고 해요. 예. 저희가 삼천포였는데 평택까지. 지금 뭐 사천, 경남 사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올라올 때 심경이 그래서 그때 운전하시면서 이제 뭐 신이란 신은 다 찾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그 부대가 있는 평택 해군회관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실종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명단에 이제 생존자, 실종자 이 명단을 딱 받았는데 예. 그 올라오면서 당연히 이제 우리 아들 명단 이름이 이제 실종자에 없었으면 예. 하는 바람이셨겠죠. 근데 이제 그 명단을 받아보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 울었다. 망연자실 하셨겠네요. 예. 뭐 그해 저는 이제 갓 육군 소위가 되어가지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한 마음도 있었고요. 또 가슴이 먹먹했던 상황도 떠오르는데 우리가 왜 그 딱 떨어지는 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5주기, 10주기, 맞습니다. 15주기 이렇게 떨어질 때 취재를 또 많이 나곤 하는데 이 14주기에 천안함 관련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뭐였을지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저희가 뭐 계기성 아이템이라고 예, 하죠. 예. 저희 말로. 그래서 5주기, 10주기 사실 매년 의미가 있습니다만 14주기에 이제 매년 찾아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주목해야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그 옛 천안함이 이제 새로운 천안함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새로 태어난 이제 부활한 신형 함정의 그 함장 캡틴이죠. 그 함장이 옛 천안함의 참전 장병, 생존 장병이 함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더 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겠다 생각해서 이제 더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두 내용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첫 번째 말씀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프로그램 제목부터요. 부활 천안함이었는데 그러면 과거의 천안함이 어떻게 새로 태어났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일반 이제 그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옛날 천안함은 뭐고? 천안함은 부활했다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때 이제 김태석 원사 막내딸인 그 해봄 양이 김해봄 양이 이제 편지를 낭독했던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 낭독할 때 뒤에 엄청 큰 배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형 천안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뱃머리 그러니까 함수에 보면 826 이란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천안함의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는 FFG826이라고 하고 그 배 종류도 호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천안함, 그러니까 피격된 천안함은 그 이제 함수와 함미가 분리돼서 인양이 됐기 때문에 지금 평택에 있는 이함대 안보관에 전시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신형 천안함은 이제 해군이 호위함이라는 배를 새로 인도받았는데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이 배에 천안함이란 이름을 부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더 강해진 신형 호위함에 피격됐던 옛 천안함의 이름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다른 배지만 그 이름을 이어받고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천안함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함에서 호위함으로 그리고 당시 그 천안함 한 번이 아마 77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77이어서 이번에는 826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김생근님, 제 아들도 지금 군 복무 중입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국군 모두 고맙습니다 하시고요. 5944님, 천안함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시고요. 강나루 기자께서도 지금 취재하시면서 직접 이 새로 태어난 천안함 호위함에 승함을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해군에 지원이 있어서 이제 새 천안함에 승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타고 싶다고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천안함이 이제 훈련하고 이제 작전할 때 그 일정에 맞춰야 돼서 네. 1월 하순쯤에 제가 승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그때 이제 눈발이 날리고 있어서 사실 엄청 추웠고 네. 배 위다 보니까 이제 바다 위라서 더 춥더라고요. 그래서 장병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느낀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해군 관계자가 강 기자님 취재 오실 때 안에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왜 저희가 취재할 때 왜 그 삼각대라고 하는 그 카메라를 받치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오시기 힘드실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배인데 또 새 배니까 크지 않아요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천안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투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탑재가 돼 있어서 그렇죠. 그 안이 이제 미로처럼 되게 좀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이제 부사관들의 침실도 가봤는데 한쪽 벽면에 한 2층이 아니라 3층 침대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 좁습니다. 약간 머리를 들면 천장에 바로 닿을 정도.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해군 장병들이 정말 이 배 안에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취재진이야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체험하고 오는 정도지만 그분들은 생활하는 공간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 임무 수행해서 원양까지 멀리 나갔다 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부활한 그 천안함. 이 호위함으로 거듭난 천안함 능력이 이전보다 당연히 더 강해졌으리라 짐작은 되는데 실제 성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배의 톤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과거 천안함은 1000톤급이었고 1000톤급의 초기함이었고 새 천안함은 이제 2800톤급 이제 호위함이라서 사실 초계, 호위 사실 업무 자체도 좀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대잠 능력이라고 하죠. 대잠수함 능력. 그러니까 멀리 원거리에 있어도 이제 잠수함을 이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특히 더 강화가 됐다는 건데 우리가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가 보완이 됐겠지요. 2010년에 저희가 그 어뢰에 피격이 된 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런 일 반복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함전뿐만 아니라 대잠 능력까지 겸비한 호위함으로 태어난 새로운 천안함 소개를 해주셨고요. 잠깐 앞서 언급하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서해 수호의 날 때도 이 다시 태어난 천안함 앞에서 천안함 피격 당시에 산화한 김태석 원사의 딸 김혜봄 씨가 대학생 새내기가 됐는데 그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빠 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본인도 우는 모습이 서원한데 이렇게 새로 태어난 천안함이 처음 물에 띄워지는 진수식 또 이게 정식으로 전투함정으로 거듭나는 취역식 이런 행사 때 유가족분들이 또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감회가 정말 누구보다 남다르셨겠어요. 네, 이 진수식이 이제 원래 그 함정을 만들 때 처음에 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도크라고 해서 뭇해서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띄울 때 이제 그게 함정에선 되게 큰 행사라서 진수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2021년이었어요. 지금 한 3년 전이죠. 그때 이제 그 유가족 분들이 참석을 했고 제가 인터뷰한 이제 이성우 회장님도 이제 그때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사실 저도 뭐 천안함이 뭐 부활했다고 해도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쭤봤는데 그 회장님이 이제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제 눈물을 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평택 이함대 전시대에 있는 그 천안함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나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사실 본인들의 이제 가족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14년이 지났어도. 그렇지만 이제 그 새 천안함이 부활해서 서해 나간다 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찢어졌던 가슴이 조금 치유되는 느낌을 든다라고 하면서 남들은 뭐 천안함 부활이 그렇게 대수냐라고 본인에게 묻는데 본인들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내 자식에 대한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답받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 천안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아까 취재 나가게 되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신임 천안함장으로 취임하신 분 여기에 대한 의미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실까요? 그 신임 천안함장 취임하셨다는 분이 이제 박연수 중령이에요. 박연수 중령. 계급이 이제 중령인데 이제 이 중령은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에 그
계급이 이제 대위였습니다. 대위요. 근데 이 천안함 배를 탔던 참전 장병이자 생존 장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작전관이었는데 예. 작전관이 이제 그 배 위에 보면은 다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함교라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야간에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격 당시에 네.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하기에는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이제 천안함이 이제 빠르게 침몰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근데 그때 박연수 대위가 이제 장병들이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 선박이 왔을 때 예. 일단 그 건너가야 이제 그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뛰어들다가 바다에 빠지기도 아이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료 장병들을 챙겼던 이제 그런 대위예요. 예, 예. 지금은 중령이고. 네네. 그래서 이 당시에 생존했던 참전 장병인 박연수 대위가 중령으로 진급을 해서 이 새로운 천안함의 함장 캡틴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네. 있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 게요. 뭐 어떤 전투를 치르거나 아니면 참전하신 용사분들을 보면 그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 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것부터 고민을 하시고 그런데 네네. 이분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천안함에 다시 또 오른다.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천안함 당시에 이제 104명이 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네네. 그럼 사실은 그 전후에 한 반절 정도를 잃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막 그 배에 오래 타서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나섰던 이제 동료들 잃은 거기 때문에 그 일단 그 트라우마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중령도 그냥 천안함에 다시 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랑 본인의 어머니가 제일 반대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 안 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중령님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여쭤봤더니 네. 일단 본인은 이제 그 함정 병과의 장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배를 타서 사실 함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천안함이 아니라 다른 배에 탔으면 평생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후회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셨고 예. 다른 하나는 본인이 이제 좋건 싫건 간에 그 천안함의 참전 장병이라는 타이틀이 내 앞에 계속 붙어 있을 텐데 네. 그거는 먼저 전사한 이제 동료들 46 천안함 46용사 목까지 다라는 의미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 책임을 그냥 회피하고 싶지 않았다. 잃고 싶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결심하셨고요. 가족분들의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난 천안함에 오르신 중령님 말씀 나눠봤는데 그런데 이 함장님 말고도 네. 또 다른 참전 용사께서 이 배에 오르셨다고 들었는데요. 류지욱 중사님이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총 4분을 취재를 했는데 네. 2명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가족 2분 예. 그리고 현역 군인 2분을 또 인터뷰를 했는데 한 네네. 분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함장 예. 박연수 중령이고 예. 마지막이 이제 류지욱 중사입니다.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류지욱 중사도 똑같이 참전 장병이었고 네. 생존 장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사였습니다. 통신 하사. 통신실에서 근무를 한 거죠. 근데 거의 그때 그 침실에 있다가 쾅 하는 소리 듣고 나왔는데 거의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고 해요. 아이고, 예.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유가 근데 그때 본인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하고 침실에서 바로 이제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통신실을 먼저 들어갔다고 해요. 아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또 훈련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하신 것도 있었겠죠. 몸이 먼저 기억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류지욱 중사가 당시 하사가 메고 나온 게 비상 통신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조하고 할 때 사실 비상 통신기가 있어야 그렇죠. 통신을 하니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구조가 됐고 새 천안함에 본인이 직접 자원을 하셨다고 해요. 자원을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뭐 왜 자원을 하셨냐 사실 피하고 싶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했을 때 본인이 하신 얘기가 다른 것보다도 자신의 명예를 이제 회복하고 싶어서 이 배에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명예 회복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사실 천안함 둘러싸고 막 오랜 세월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무차별적인 억측들, 또 왜곡들, 호도들, 악성 댓글들 참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참전 장병들에 대한 어떤 비난, 이분들은 상처가 또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 예. 사실 사람들 시선이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얘기는 하셨지만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살아남은 장병들을 향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뭐 냉소, 비아냥, 사실 뭐 조롱
거친 언사들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었죠. 뭐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뭐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부하를 수장시켰다든지 이런 어떤 사실 입에 담기 힘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처가 됐을 것이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조국을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큰 희생을 입고 전우를 잃었는데 오히려 일부에서 손가락질 대상까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참전 장병들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 상황도 좀 비슷해서 네. 이성우 아까 말씀드린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내 자식이 천안함 그 희생 장병이다 말씀 안 하셨다고 해요. 아이고. 주변에서 막 갑자기 이제 뭐 천안함 폭침이 뭐 북한 소행이 맞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식은 거기서 잃었는데 예. 그걸 답하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할 때 너무 가혹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회장님을 비롯해서 유가족들이 천안함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천안함 특별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요? 지금 단계는 어디 단계까지 올라와 있나요? 그게 이제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특별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3개 정도가 와 있는데 내용은 이제 크게는 2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생존 장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 다른 하나는 이제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행위자를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런 행위자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해달라 이런 조항이 크게 2개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고 뭐 사실은 이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훈 관련된 법안이 사실 있어서 이게 일부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 않냐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거를 다 무작정 처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에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여야 간의 어떤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2020년 지난 총선 하자마자 사실 바로 발의는 됐는데 소위에서 한 2차례 정도만 논의되고 상임위를 못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2주 후에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 임기가 5월이면 끝나요. 그러면은 자동 이제 폐기가 될 예정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번 취재를 하시면서 어떤 남다른 또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느끼신 점을 좀 잠깐 들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입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사실 말로만 들었지 이번에 취재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특히 이제 참전 장병이나 유가족을 만났을 때 그날 사건에 대해서 기자인 저도 모르는 게 많았구나. 그리고 특히 이 당사자들의 아픔이 이거를 추상적으로 듣는 사람들보다 엄청 큰 것이고 무엇보다 이 14년이라는 세월을 이거를 감내하면서 걸어온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안보는 희생 없이 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셔서 사실 오늘이 이제 14주기 피격일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오늘이라도 뭐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KBS 강나루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싶으시면요. KBS 더 보다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6회 부활 천안함 다시 서해로 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강나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남원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송산마도에서 남한산 분기점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와 북수원에서 부곡 부근, 다시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와 또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도봉터널 출구부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여파받아 도봉터널을 진입하면서부터 차량대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성수분기점에서 중랑교 사이와 이후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작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 지나는 데만 5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축구 경기가 있는데 그 전에 축구 관련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나요? 중국에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출국하려다가
긴급 체포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선수 손준호 선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잠깐 또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드디어 귀국을 했다는 소식을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구금돼 있었고요. 이제 10개월 만에 한국에 복귀를 한 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손준호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K리그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2021년에 이제 중국 프로팀 산둥 타이산이라는 팀에 이제 가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5월에 이제 뭐 이 계약이 끝나서 오려던 게 아니라 이제 한국으로 잠깐 귀국을 하려고 하다가 예. 중국 공안에게 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게 연행이 돼서 갔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형사 구류가 됐다가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안 당국에 이제 이 조사를 받게 됐는데 예. 그럼 무슨 혐의였느냐? 이제 이름은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죄라는 건데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죄. 그러니까 뭐, 이 죄목만 들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예. 아니고 이제 뭐 개인이나 기업 뭐 이런 데서 이제 직무상 지위 이용해서 뭐 이제 금품 수수한 거죠. 네, 네, 뇌물 받았다, 금품 수수했다 이럴 때 이제 적용하는 죄인데요. 네. 근데 손준호 선수가 무슨 이런 일을 벌일 만한 계제가 있느냐 이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이제 이 중국 공안이 예. 축구계 부패 척결을 이제 내세우고 막 관련 인사들을 다 잡아들이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에 맞춰서 이제 갑자기 이 구속 수사까지 받게 된 첫 번째 외국인 선수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단 예. 현지 매체들 보도만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네. 당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하오웨이 전 산둥 타이산 감독이 승부조작 사건 연루돼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단 첫 번째 나왔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손준호 선수가 이적하는 과정에서 혹시 금품이 오간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예.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까지는 뭐 밝혀진 게 없고요. 일단 손준호 선수는 이런 의혹들을 다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구속까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수사가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과 중국의 외교 문제로 좀 비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1년을 넘기지 않고 이제 10개월 만에 이렇게 상황이 종료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이런저런 관련 혐의 중국에서 네. 주장하고 있는 재판은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뭐 좀 알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재판 과정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무죄로 나온 건지 뭐 지금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 외교부에다가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예. 이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만 좀 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손준호 선수가 직접 이제 모든 과정은 끝났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석방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제가 아까 이게 이 손준호 선수가 구속 수사되고 이렇게 재판을 해부됐던 것 자체가 이제 이 중국의 축구계 부패 비리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관련 인사들도 사법 처리가 막 지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오늘 또 외신 보도 보니까 전 이제 중국 축구협회장이 무기징역 선고받고 재산 몰수당했다 뭐 이런 이제 그 보도가 정도로 나오기도 중계를 했어요. 해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사법 처리가 좀 속도를 내니까 아마 손준호 선수 관련해서도 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손준호 선수의 심경이 어떤지라든지 어떤 상태인지 뭐 어떻게 돌아오게 된지 이런 이야기들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나마 이제 박문선 축구 해설위원을 통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두 분을 있어요. 소통하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귀국 후에 손 선수가 이제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고요. 뭐 정말 말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많이 울었고 굉장히 많이 억울하고 네. 또 우리가 그렇겠죠. 여러 가지 뭐 관련 현안들 뭐 또 다른 축구계 논란들 때문에 네. 사실 손준호 선수를 잠깐 잊고 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예. 이제 현지에서도 이제 대형 로펌을 써서 뭐 이제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랬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어제 막 우는 와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잊지 않았어 내가 돌아올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귀국 과정 자체도 상당히 좀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고 긴박했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 혹여라도 다시 체포될까봐 그래서 정말 이 가까운 지인들에게조차 막 이 귀국 사실 알릴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손준호 선수는 일단은 귀국 후에 안정을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미 소속팀과는 이제 계약이 끝난 상태라서 아마 국내 팀으로 복귀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귀국 후에 안정을 잘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준호 선수. 오늘 축구계 앞서
언급드린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태국과의 리턴 매치 지난번에 1대1로 비겼죠. 네, 예. 정말 답답한 경기였는데 네. 오늘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이 태국 방콕에 가서 이제 예. 원정 경기를 원정 치르는 경기입니다. 건데 네. 태국은 이제 정말 무덥고 습한 나라잖아요. 지금 상당히 습하다고 하는데 네. 오늘 이제 태국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도 있지만 이 체감온도 35도의 이 찜통 더위를 이기는 것이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35도군요. 네, 이게 이제 걱정이 되고요. 예. 지난주 이제 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제골 이후에 이제 추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를 못했고요. 뭐또 태국 역습에 이제 수비진이 허점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관건은 골 결정력과 이제 수비일 텐데 어떤 공격 이 조합을 선보일지 네, 이게 네, 좀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는 원톱으로 주민규 선수를 내세웠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마 오늘도 주민규 선수가 좀 최전방에 서서 이 A매치 지금 데뷔골을 좀 가져가야 되는 선수잖아요. 아무래도 좀 이제 늦깎이 좀 데뷔인 만큼. 네, 근데 네. 그런 기회를 좀 가져갈지 아니면 이 부동의 원톱 조규성이 나오게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심사고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저번에는 이제 후반에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이 처음부터 좀 선발로. 활약을 할지 네. 선발로 활약을 하게 될지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과 좀 한상의 투톱 플레이를 좀 보여줄지 이런 것들이 일단 좀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또 관전 포인트가 수비 조합일 텐데요. 수비 조합, 예. 지난 1월에는 이제 지난 1월 이제 아시안컵 바레인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A매치가 7경기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 실점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요. 쓰리백 전술도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이제 수비진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네. 그럼 김민재가 바뀔까? 이제 세계적인 수비수라 아무래도 이제 좀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이제 이 김민규랑 누가 이제 중앙 수비를 좀 같이 파트너 호흡을 맞출지 그리고 이제 좌우에 이제 측면에서는 누가 좀 이걸 받쳐줄지 이게 아마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시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예. 좀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축구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번에도 잘 싸워줬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신 분도 많은데 태국전에 네. 이렇게 마음을 졸여야 하나 하는 축구팬도 네. 계실 것 같아요. 5947님 축구대표팀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치킨 먹으면서 열심히 응원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 우리가 조 1위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C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승 1무 승점 7점으로 이제 조 1위긴 한데 네. 지금 태국이 승점 4위고 2위 그리고 중국이 이제 똑같이 승점 이제 4점으로 이제 이 3위인데 네. 골득실에 좀 밀려서 3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태국전에서 만약에 패하면요. 태국하고 승점이 같아집니다. 오늘 3점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선두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반대로 승리한다. 그럼 일단 이제 최종 예선 진출이 유력해지겠죠. 특히나 이제 최종 예선에 가면 이제 결국엔 피파 랭킹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피파 랭킹 아시아에서 4위로 내려온 상태예요. 3위는 가야 대진표를 좀 유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정식 감독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준비하기 위한 시간 좀 충분히 벌려면 빨리 예선 진출 확보해 놔야 예, 됩니다. 확정 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 특히나 지금 팬들이 참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아시안컵 이후로 지금 축구계 논란이 좀 끊이지 않다 보니까 좀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좀 팬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좀 시원한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지금 태국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전력에서는 상당히 밀리지만 지금 정말 이 의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업돼 있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어렵다는 한국과의 경기에서 이제 값진 무승부를 얻었고 예. 심지어 지금 이제 홈팀이 돼서 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여기에 이제 보태서 태국 정부랑 이 태국 축구협회가 홈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수억 쏜다. 지금 억대 이 포상을 지금 약속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수들의 아주 이 활약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태국도 동기부여가 확실한데 우리도 더 확실합니다. 오늘 되게 마음 졸이지 않고 네. 시작부터 좀 쉽게 경기 풀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양형 기준 얘기 잠깐 해볼게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재판 관련해서 판사가 각 죄에 어느 정도의 형벌 줄지 이렇게 정할 때 참고하는 거 기준인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7월부터 시행할 새로운 양형 기준을 내놨는데
주요하게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한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스토킹 범죄자가 뭐 재범인지 아닌지 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게 전제가 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권고니까 이제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 상한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생긴 게 지금 202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형 선고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재판 중에 재범인지 아닌지를 좀 따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뭐 반성하는 이제 이 태도를 보인다. 이럴 때는 또 형을 감형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토킹 범죄로 작년 이제 그동안 기소돼서 1심 판결 받은 사람들을 쭉 집계를 해봤더니 지난해 11월까지 실형받은 비율이 18.7%밖에 안 되는 그렇게 거예요. 낮아요? 네,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1심 이 실형 비율하고 비교해봐도 더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처벌을 해서는 이 스토킹 범죄 근절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이제 피해자가 공탁을 했다. 이때는 좀 형을 감경해 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걸 피해 복구, 이제 피해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 감형 기준도 이번에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좀 마약 문제도 대한민국에서 좀 심각한 사회 범죄 중 하나로 떠올랐는데 마약 관련 범죄 양형 기준도 좀 강화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한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 원 이상의 마약을 유통한 사범이다. 그럼 이제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제 권고가 된 건데요.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대법원 통계를 찾아봤더니 이제 전체 마약 사범도 많이 늘었지만 이 미성년 마약 사범이 최근 10년 사이에 9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9배도 지금 이렇게 파악된 거가 맞아요. 9배인 거지 그렇지 않은 거자면 더 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음지에서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 사실 이제 여기에 카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고 올해도 지금 역대 최고치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정부와 경찰이 이제 마약과의 전쟁 선포해서 마약 사범들 막 열심히 잡아들이고 있고 뭐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마약을 이용하거나 유통하는 10대 늘어났다.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작년에 이제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혹시 그 마약 음료 나눠줬다가 문제됐던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았거든요. 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마련된 이제 양형 기준대로라면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화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3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유엔은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해서 전 세계 행복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43개국 중에 52위에 올랐더라고요. 오늘은 허정호 국회 미래연구원 삶의 질 데이터 센터장과 함께 이 순위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삶, 행복한 국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계 행복의 날,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날에는 매년 행복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143개국 중에 52번째, 52위로 행복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결과 살펴보기 전에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 뭐 어떤 보고서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행복 보고서는 유엔 산하 자문기구 중에 하나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매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행복의 날에
발간하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네네. 140여 개 국가에 대해서 국가당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행복 지수를 산출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정 국가나 사회의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한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 국가 간 비교 연구가 필요한데요. 세계 행복 보고서는 그런 점에서 유일한 연구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를 주관적인 요소도 많고요. 객관적인 지표도 있겠지만은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평가 항목은 뭔가 궁금합니다. 그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 행복 자체에 대한 측정도 하지만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정해서 이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6가지는 1인당 GDP, 사회적 지지, 또 기대 건강 수명, 삶에서의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인식 해서 이제 6가지로 이 행복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사회적 지지, 기대 수명, 관용. 이런 지표들이 진짜 행복이랑 연관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해당 지표들이 이게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이 국가와 개인의 행복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국가 단위로 볼 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한 건데요. 보고서 내에서 보면 이 전 세계 응답자들 대상으로 했던 분석 결과를 보면 전 세계에서 조사했던 그 행복의 한 76% 정도를 이 6가지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설문을 주로 하나요? 네, 설문도 하고요. 국가별로 그 데이터들을 또 이렇게 추출해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43개국 중에 52위. 아, 이게 어떤 수준의 순위일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국제 순위를 보시면은 아마 1위에서 3위는 대부분 예상하시겠지만 핀란드라든지 덴마크, 아이슬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계속 부동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대부분 아는 이제 서구권에 있는 선진국들이 20위권 안을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멕시코, 칠레, 뭐 브라질, 과테말라 같은 남미 국가들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20위에서 40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올해 그 23년도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OECD 38개국 중에서 33위. 작년에 35위였는데 조금 상승한 셈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아서 30위, 그다음에 대만이 31위, 일본이 51위,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 이어서 우리나라가 4위이고요. 그 뒤로 중국이 6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52위, 작년에는 57위였다고 하던데. 그래도 좀 올랐네요. 이거는 또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순위상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 간의 점수 차이를 보시면 굉장히 미묘한 아주 작은 차이로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더 의미 있는 거는 이 점수가 어떤 추세로 나아가는지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순위보다는 추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1년도에 62위, 그러니까 5.85에서 5.93, 5.95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 6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취약한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일지요? 보고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6가지 기준으로 얼마나 이 행복이 설명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건강 기대 수명입니다. 건강 기대 수명. 네, 이 지표로만 보면 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했을 때 사회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지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정부패 지수 같은 거는 정부나 기업의 부정부패가 널리 퍼졌다고 여기냐? 라고 하는 걸 묻는 거. 그리고 삶에서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만족스러우냐 이런 걸 묻는 인생 선택의 자유 항목에 있어서는
80에서 90위권. 어우,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또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요. 우리나라는 노인이 청년층에 비해서 행복감을 덜 느낀 나라. 이렇게 조사가 됐네요. 이건 어떤 결과일까요? 세계행복보고서가 매년 같은 거를 하진 않고요. 주제를 계속 바꾸는데, 바꿔요? 네, 이제 요번에 나온 것이 생애주기에 따른 행복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노인의 행복도랑 30세 이하 청년의 행복도를 비교했을 때 노인이 59위, 청년이 52위로 노인이 청년보다 불행한 걸로 행복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왜 나오는 걸까요? 이런 결과는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굉장히 독특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면요. 연령별 행복도를 보면 U자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U자형이요. 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기에 행복했다가 중년기에 행복도가 쭉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겠죠. 맞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사회가 부여한 여러 가지 책임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행복도가 떨어지다가 점차 높아지게 되고요. 은퇴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 U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U자형. 네, 30대가 지금 가장 행복한 상태이고요. 4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아직 30대 끝물인데 저 지금 제일 행복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자, 근데 그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 세 나라의 순위가 지난해와 똑같다. 특히 핀란드는 7년 연속 1위다. 핀란드는 뭐가 그렇게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와는 아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과 환경이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낸 민족성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적 계약을 하면서 이 국가가 어디로 나아갈까를 결정할 때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두터운 그런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 결정을 하면서 지금도 1인당 GDP라든지 고용률, 사회복지 지출에 있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회를 통합시키고 불평등도 줄이면서 소득 불평등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들도 아시다시피 얀테 법칙이라는 것들이 있으면서 나보다는 남이라든지 공동체를 좀 더 우선시하는 이런 규범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남과 비교하는 부분이 아주 기본에 우리의 이제 습성에 깔려 있는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한 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미국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미국이 23인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8계단이나 하락한 사상 덜 행복한 나라가 된 걸까요? 미국이 이렇게 급감한 데는 굉장한 사회적인 그 내부적인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이제 미국의 30대 이하의 청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도가 급감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국의 어떤 행복도가 떨어진 건데요.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 미국이 처음으로 20위권으로 나간 그런 결과입니다. 청년들이 사회적인 지지라든지 인생 결정의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급감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이 사람들이 또 학교에 있을 때 또 직장을 구할 때 또 코로나 시기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쳤고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또 이러한 행복이 급감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행복도가 낮은 국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조사가 됐네요.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미군이 이제 철수를 21년에 하게 되죠. 21년. 네, 그래서 2000년 초반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행복 점수가 2.6점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행복이라는 이 0에서 10으로 우리가 물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점수를 이제 평균을 내는데요. 2.6점이라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21년에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회 전반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탈레반에 대응해서 이제 그런 정부 쪽에 있는 이제 반 세력들이 또과 함께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행복도가 급감하게 되었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청소년의 삶의 이제 만족도는
이제 2점이 안 되는 아주 최악의 최악의. 네,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행복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조사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조사하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개인 차원에서 대부분 이제 행복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렇게 대처해야 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행복이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사회적 측면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아주 기본적인 깔려있는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바람직한 국가 정책의 목표가 행복이나 웰빙으로 좀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유엔뿐만 아니라 OECD,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에서도 그러한 조사나 연구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행복 보고서를 발간한 지가 11년이 됐는데 그러면 11년 동안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행복이 어떠냐라고 예. 물어보면 굉장히 조금 추상적이고 그렇죠. 애매하고 각각의 개인들의 이제 답이 다 다를 다를 수도 거다 있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작년 말에 발간한 그 보고서에도 있지만 예. 그 행복 보고서가 10년치를 이제 기념 발간하면서 했었던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상호 신뢰할 수 있고 관대하며 서로 돕고 살고 있는지. 네. 두 번째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지. 또 세 번째는 소득과 건강이 좋은 상태이냐. 이런 3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할수록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이제 행복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종호 국회 미래연구원 삶의 질 데이터 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둥님, 밥 먹는 게 행복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십니다. 밥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거 마치고 잘 퇴근하는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곡 준비했습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라는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